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백령과 수제의 약속. 옛날 전라도 금산 와린동이라는 고요한 마을에 이진사라는 어질고 학문 높은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진사는 책을 좋아하고 말이 적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늘 바르고 너그러운 어른으로 불렸지요. 그런 이진사에게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부인 최씨가 있었어요. 최씨는 남편의 학문을 돕고 집안일을 똑소리 나게 해내는 알뜰한 살림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픈 변치가 고를 흔들었어요. 언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편지는 멀리서 혼자 자라고 있던 최씨의 어린 여동생 백년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최씨는 말없이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어린 것이 이젠 누구의 품에서 잠들 수 있을꼬? 최씨는 바로 말을 달려 동생을 데리러 갔어요. 그날부터 백년이는 언니와 형부의 품에서 살게 되었지요. 어서 오너라 백년아. 여기선 마음 놓고 지내거라. 형부 이진사는 백년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언니, 나 괜찮아. 울지 않을 거야. 백년이는 눈가를 닦으며 꾹 참았지만 언니 품에 안기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이부자리 안에서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백년이는 해가 지날수록 단정하고 야무진 아이로 자랐어요. 이른 새벽이면 마당에 나가 물을 깃고 밥 짓는 연기에 손이 익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루를 쓸고 채소밭에 잡초를 뽑았어요. 언니, 형부 옷은 제가 손질할게요. 백년아, 아직 어린 너는 책이나 읽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 식구니까요. 언니와 형부께 보탬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진사는 백년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피부치보다 더 깊은 정이 있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백년이는 늘 칭찬의 대상이었어요. 어쩜 저리 곱고 얌전할까? 진사댁 여동생이라더니 품위가 다르구먼. 말소리도 걸음걸이도 참 곱네 그려. 하지만 백년이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형부가 책을 읽을 땐 조용히 물을 떠다드리고 언니가 바느질할 땐 함께 씨를 꿰었지요. 어느 날 이진사가 문득 최씨에게 물었어요. 부인, 백년이는 나날이 착하고 바르오 저리 성실한 아이에게 어찌 보답해야 좋을꼬? 최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답이라니요. 그 아이는 제 동생이자 우리 집 귀한 보물이지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백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살짝 중얼거렸어요. 나는 꼭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거야. 언니와 형부처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별빛 사이로 흩어질 때 고요한 와린동의 밤은 따스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백년이는 자매의 사랑 속에서 어진 마음과 지혜를 쌓으며 조용히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은 곧 새로운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날도 백년은 버선 끝을 살금살금 끌며 물동이를 이고 집안 마당을 오가고 있었어요. 이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펼치다 말고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요. 허허, 저 아이가 그새 저리도 자랐구먼. 저 품성과 마음씨를 어찌 그냥 둘 수 있으랴. 그즈음 이진사는 종종 김자수 댁에 들르곤 했어요. 거기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심부름을 하며 사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박수재라 했지요. 그 아이는 남들보다 말수도 적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부지런히 했어요. 밥 짓는 법도 말 매는 법도 글을 읽는 법도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진사가 김자수에게 말했어요. 박수재라는 그 아이 어찌 저리 눈빛이 단단하오. 쓸모있는 인물이 될 터이니 내 사위를 삼고 싶소. 김자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이진사의 부인 최씨도 그 말을 듣고는 두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니옵니다. 수재는 부모도 가문도 없는 아이옵니다. 제 동생을 어찌... 하지만 백년은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형부의 뜻을 따르겠어요. 사람은 태보다 마음이 크다 하였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도우면 바람도 산을 넘는다 하였지요. 그 말에 최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어요. 검소한 혼례였지만 백년은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조용히 웃었지요. 박수재도 고운 갓을 쓰고 말없이 절을 올렸어요. 첫날 밤 신방엔 촛불 하나와 그릇 속 대추 몇 알이 놓여 있었어요. 수재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백년을 바라보았어요. 소첩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백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이 몸은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냥 사는 건 싫어요. 당신은 글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문도 지키고 세상에도 나아가 빛을 낼 수 있어요. 수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 수는 없어요. 10해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기로 해요. 그 약속을 손으로 써주세요. 수기로 남겨주세요. 수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백지에 한자 한자 써내려 갔어요. 나는 10해 동안 오직 공부만 하며 아내의 백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박수재 씀. 그 약속의 종이를 두 손으로 건넨 뒤
수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부디 믿어주시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백년은 수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까지 먼 길이니 길동이와 옷 몇 벌을 챙겼어요. 이건 당신 겁니다. 노비까지 어떻게? 이건 내 마음이요. 앞으로 걸을 10해를 함께 가줄 짝꿍이라 생각해요. 수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뒷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백년이 날 믿어줘서 고맙소. 그 말 한마디에 백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게요. 가세요. 당신은 꼭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수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발 한 발 서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날 이후 백년은 남편이 떠난 자리에 집신을 바느질하며 기도했고 수재는 낯선 서울에서 작은 빛 하나를 찾아 나섰답니다. 박수재는 백년과 이별한 그날 손에 수기와 집신 한 켤레를 쥐고 서울로 향했어요. 봄은 초록빛이었지만 수재의 마음엔 약속 하나만이 반짝였지요. 10해, 딱 10해만 지나면 나도 당당한 선비가 되어 백년 앞에 서겠지. 서울은 사람도 많고 소리도 요란했어요. 비단 옷 입은 양반, 바삐 뛰는 상인, 머리에 광주리를 린 아나까지 눈 돌릴 틈도 없이 복작복작했지요. 수재는 처음엔 큰 길가를 따라 걷다가 결국 조용한 숲길로 들어섰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조심스레 발을 옮기던 수재는 큰 바위 뒤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울창한 소나무 아래 기와 지붕이 얹힌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찰의 이름은 봉은사. 작고 낡았지만 책상마다 책이 가득하고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들이 줄줄이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서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수재는 마당을 쓸고 있던 중노스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노스님은 수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배움이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허나 배움보다 큰 건 마음이란다. 수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해 동안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노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수재는 운봉사의 공부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날부터 수재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해 뜨기 전 북소리에 일어나 붓을 들어 천자문을 베껴 쓰고 된장국 한 사발에 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고
해질 때까지 글을 읽고 외웠지요. 밤이면 봉우리 넘어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 이 순간 100년도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계절이 12번, 또 12번을 지나 열해가 흘렀어요. 눈 오는 겨울밤에도, 땀이 주룩 흐르는 여름날에도 수재는 책을 놓지 않았어요. 봉은사의 선비들 중에선 하나 둘 떠나가고 새로 들어온 이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수재만큼 말없이 오랜 세월을 버틴 이는 없었지요. 수재야,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물었어요. 하지만 수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글을 외우는 법은 익혔지만 세상 일을 보는 눈은 더 키워야 하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마음속 등불이 밝으니가 진짜 학자라 했으니 네 등불은 아직 멀리도 닿을 수 있겠구나. 수재는 그 후로도 사찰에 남아 3년을 더 공부했어요. 후배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스님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 장안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재는 붓을 꺼내 그동안 써온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약속한 길로 나설 때가 되었구나. 그리하여 박수재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사찰을 나섰어요. 한 손엔 아내가 마련해준 집신, 다른 한 손엔 자신이 써내려간 수기뭉치를 꼭 쥐고 있었지요. 서울 장안에 꽃비가 흩날리던 어느 봄날, 큰 장원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이 붓을 들고 붉은 종이에 마음을 실었지요. 이번 과거엔 문제도 어렵다 하더라. 100명 중에 하나도 붙기 어렵다 하던데. 사람들 속에 박수재도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속에는 수기와 집신, 그리고 100년의 말이 무겁게 담겨 있었지요. 지금의 고됨은 앞으로의 빛이 될 거예요. 과거를 치른 날, 수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떠들지 않았어요. 그저 사찰로 돌아와 글을 읽었고 일상처럼 붓을 갈았어요. 다시 일상처럼 먹을 갈았어요. 열흘 뒤 드디어 장원 급제자 발표일. 장원은 박수재, 전라도 금산 와린동 출신. 순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박수재?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가 그 북산 사찰에서 살던 그 청년이라지? 궁궐 안에서도 말이 돌고 돌았어요. 마침내 왕의 귀에도 닿았지요. 과거 장원이 어찌 그리 오랜 공부를 하였는고? 대신들이 수재의 이야기를 전하자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열해를 산중에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내었다 하였느냐? 예, 전하. 초야의 밤에 수기 한 장을 받아 열해를 만나지 않고
글만 익혔다 하옵니다. 오호라, 장하도다. 그 신실한 아내는 어떤 인물이더냐? 이진사의 처제 최백년이라 하옵니다. 남편의 뜻을 세우고 길동과 의복을 마련해 주었으며 고향에서 그를 믿고 기다렸다 하옵니다. 왕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장원급제보다 먼저 길을 잇는 그 부인이로다. 이름을 정열부인이라 하여 정표를 내리도록 하라. 그 무렵 박수제는 한림학사로 임명되었고 왕은 그에게 고향 금산의 수령직까지 내렸어요. 짐이 백성을 사랑하듯 그대도 금산고을을 사랑하라. 죽도록 마음을 다하겠사옵니다, 전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수제는 붉은 옷 대신 평상옷을 입고 말에 오르지 않았어요. 100년 앞에 설 때까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박수제는 열해를 품은 붓과 100년이 마련한 옷자락을 품에 안고 고요히 금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봄 기운이 마당 끝까지 번지던 날, 금산 고을 길목으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행색은 남루하고 가슴 삐뚤어졌으며 어깨에는 헌 모퉁이 하나를 둘러맨 사내였지요. 그 사내가 바로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 박수제. 이제 막 금산 군수로 임명받고 금이 환영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수제는 고운 비단 옷도 입지 않았고 말 한 필 없어 걸어서 고향으로 왔어요. 그것도 거리 내 차림으로요. 100년이 날 알아볼까? 예전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내가 아닌 자리를 본다면 마음도 달라졌을까? 수제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저녁 해가 기울 무렵 와린동 이진사 댁 문 앞에서 초란 사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뚝뚝 뚝뚝. 누구시오? 마루 끝에서 바느질을 하던 100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여니 해진 도포에 헝클어진 수염, 발끝까지 먼지가 내려앉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100년은 문득 숨을 멈췄어요. 그 눈빛, 그 발끝의 버릇, 그리고 가슴 언저리에 묻어있는 집신 하나. 저 집신은 내가 직접 꿰매어준 그 집신이잖아. 100년은 조용히 다가가 그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그렇소. 길을 잃고 배를 골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세요. 100년은 주저함도 의심도 없었어요. 두 손으로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마루로 이끌었지요. 언니, 어서 방에 불을 지펴주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최씨 부인은 의아한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지만 100년은 환히 웃었어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제게는 가장 귀한 분이랍니다. 그날 밤
백년은 말없이 사기 그릇에 찬물과 따뜻한 미음을 담아 사내 앞에 놓았어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넘기더니 눈시울을 붉혔지요. 왜 나를 알아보았소? 이 꼴로 나타났는데도. 백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열해 전 당신이 떠나던 그날 당신의 걸음걸이, 손끝의 흠집, 목소리 떨림까지 그때 그대로였으니까요. 수재는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오. 일부러 이 모습으로 돌아온 건 그대 마음이 예전 그대로인지 보고 싶어서. 백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바뀌었든 세상이 바뀌었든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제야 수재는 겉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제 말하리다. 나는 과거 장원급제를 하였고 왕에서 내려주신 금산 군수로 당신에게 돌아온 이수재요. 마당에 있던 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고 뒷문에서 물을 길던 길동도 물동이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백년은 여전히 조용히 웃기만 했지요. 내게는 처음 온 그 수재나 지금 돌아온 이 수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집안의 등불이 가득 밝혀졌고 이진사댁 마당엔 매화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박수재가 거린 차림을 벗고 자신이 장원급제한 한림학사이자 금산의 새 군수임을 밝힌 다음 날 이진사댁 마당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초롱불 아래로 차려진 밥상엔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백년아, 이제서야 말할 수 있구나. 그대의 믿음이 나를 사람 되게 했소. 아니에요, 수재. 당신의 진심이 있었기에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백년은 조용히 수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옷보다 단단한 빛이 났어요. 며칠 뒤 금산고을 아전들이 수재의 명을 받들고 이진사댁을 찾아왔어요. 정렬 부인 최백년님, 전하의 명으로 이 관복을 내려오니 받으시옵소서. 비단으로 지은 곤룡포와 정렵회 그리고 왕의 친필 어명이 들어있었지요. 백년은 놀라 두 손을 모았지만 수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걸어온 그 시간은 왕께서도 감동하신 귀한 길이요. 그 말에 백년은 고개를 숙였고 이진사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리하여 내 집안에 정렬 부인이 나올 줄이야. 하늘도 기뻐할 일이로다. 수재는 군수로서 고을 백성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살폈어요. 성 안에 병든 노인이 있다 하니 의원을 곧 보내라. 장터의 장사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니 공정한 시비를 가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백년은 군수댁 안주인으로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과부와 홀몸 어르신들에게 이불을 지어 나르곤 했지요.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물었어요. 군수나리 마누라는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백년은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날이 많았단다. 그래서 다른 이 손도 꼭 잡아주고 싶은 거야. 계절은 6번 바뀌고 고을의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군수댁 대문 앞에 꽃을 놓고 정옆회 앞에 절을 올렸어요. 이 집엔 사랑이 사네. 이 집엔 믿음이 사네. 이 집 덕에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졌네. 어느 날 밤 백년은 창가에 앉아 말했어요. 당신이 거린 차림으로 왔던 그날이 지금도 꿈결 같아요. 수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당신 눈빛을 보며 알았지. 10해의 기다림은 낫지 않았고 사랑은 깊어진다는 걸.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고요한 달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 뒤로도 박군수와 정열부인 백년은 금산고을의 큰 그늘이 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마음 한 줄을 나누며 살았어요. 지금도 와린동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지요. 100년 같은 마음, 수제 같은 성실이 함께하면 천년 세월에도 빛나는 사랑이 된다. 백령과 수재의 약속. 옛날 전라도 금산 와린동이라는 고요한 마을에 이진사라는 어질고 학문 높은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진사는 책을 좋아하고 말이 적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늘 바르고 너그러운 어른으로 불렸지요. 그런 이진사에게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부인 최씨가 있었어요. 최씨는 남편의 학문을 돕고 집안일을 똑소리 나게 해내는 알뜰한 살림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픈 변치가 고를 흔들었어요. 언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편지는 멀리서 혼자 자라고 있던 최씨의 어린 여동생 백년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최씨는 말없이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어린 것이 이젠 누구의 품에서 잠들 수 있을꼬? 최씨는 바로 말을 달려 동생을 데리러 갔어요. 그날부터 백년이는 언니와 형부의 품에서 살게 되었지요. 어서 오너라 백년아. 여기선 마음 놓고 지내거라. 형부 이진사는 백년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언니, 나 괜찮아. 울지 않을 거야. 백년이는 눈가를 닦으며 꾹 참았지만 언니 품에 안기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이부자리 안에서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백년이는 해가 지날수록 단정하고 야무진 아이로 자랐어요. 이른 새벽이면 마당에 나가 물을 깃고 밥 짓는 연기에 손이 익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루를 쓸고 채소밭에 잡초를 뽑았어요.
언니, 형부 옷은 제가 손질할게요. 백년아, 아직 어린 너는 책이나 읽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 식구니까요. 언니와 형부께 보탬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진사는 백년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피부치보다 더 깊은 정이 있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백년이는 늘 칭찬의 대상이었어요. 어쩜 저리 곱고 얌전할까? 진사댁 여동생이라더니 품위가 다르구먼. 말소리도 걸음걸이도 참 곱네 그려. 하지만 백년이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형부가 책을 읽을 땐 조용히 물을 떠다 드리고 언니가 바느질할 땐 함께 실을 꿰었지요. 어느 날 이진사가 문득 최 씨에게 물었어요. 부인, 백년이는 나날이 착하고 바르오. 저리 성실한 아이에게 어찌 보답해야 좋을꼬?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답이라니요. 그 아이는 제 동생이자 우리 집 귀한 보물이지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백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살짝 중얼거렸어요. 나는 꼭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될 거야. 언니와 형부처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별빛 사이로 흩어질 때 고요한 와린동의 밤은 따스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백년이는 자매의 사랑 속에서 어진 마음과 지혜를 쌓으며 조용히 자기 길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은 곧 새로운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날도 백년은 버선 끝을 살금살금 끌며 물동이를 이고 집 앞마당을 오가고 있었어요. 이진사는 대청 마루에 앉아 책을 펼치다 말고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요. 허허, 저 아이가 그새 저리도 자랐구먼. 저 품성과 마음씨를 어찌 그냥 둘 수 있으랴. 그즈음 이진사는 종종 김자수 댁에 들르곤 했어요. 거기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심부름을 하며 사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박수재라 했지요. 그 아이는 남들보다 말수도 적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부지런히 했어요. 밥 짓는 법도 말 매는 법도 글을 읽는 법도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이진사가 김자수에게 말했어요. 박수재라는 그 아이 어찌 저리 눈빛이 단단하오. 쓸모있는 인물이 될 터이니 내 사위를 삼고 싶소. 김자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이진사의 부인 최 씨도 그 말을 듣고는 두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니옵니다. 수재는 부모도 가문도 없는 아이옵니다. 제 동생을 어찌... 하지만 백년은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형부의 뜻을 따르겠어요. 사람은 태보다 마음이 크다 하였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도우면 바람도 산을 넘는다 하였지요. 그 말에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홀렛날이 밝았어요.
검소한 혼례였지만 백년은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조용히 웃었지요. 박수재도 고운 갓을 쓰고 말없이 절을 올렸어요. 첫날 밤 신방엔 촛불 하나와 그릇 속 대추 몇 알이 놓여 있었어요. 수재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백년을 바라보았어요. 소첩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백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이 몸은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냥 사는 건 싫어요. 당신은 글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문도 지키고 세상에도 나아가 빛을 낼 수 있어요. 수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 수는 없어요. 10해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기로 해요. 그 약속을 손으로 써주세요. 수기로 남겨주세요. 수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백지에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나는 10해 동안 오직 공부만 하며 아내의 백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박수재 씀. 그 약속의 종이를 두 손으로 건넨 뒤 수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부디 믿어주시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백년은 수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까지 먼 길이니 길동이와 옷 몇 벌을 챙겼어요. 이건 당신 겁니다. 노비까지 어떻게? 이건 내 마음이요. 앞으로 걸을 10해를 함께 가줄 짝꿍이라 생각해요. 수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뒷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백년이 날 믿어줘서 고맙소. 그 말 한마디에 백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게요. 가세요. 당신은 꼭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수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발 한 발 서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날 이후 백년은 남편이 떠난 자리에 집신을 바느질하며 기도했고 수재는 낯선 서울에서 작은 빛 하나를 찾아 나섰답니다. 박수재는 백년과 이별한 그날 손에 수기와 집신 한 켤레를 쥐고 서울로 향했어요. 봄은 초록빛이었지만 수재의 마음엔 약속 하나만이 반짝였지요. 10해, 딱 10해만 지나면 나도 당당한 선비가 되어 백년 앞에 서겠지. 서울은 사람도 많고 소리도 요란했어요. 비단 옷 입은 양반, 바삐 뛰는 상인, 머리에 광주리를 린 아나까지 눈 돌릴 틈도 없이 복작복작했지요. 수재는 처음엔 큰 길가를 따라 걷다가 결국 조용한 숲길로 들어섰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조심스레 발을 옮기던 수재는 큰 바위 뒤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울창한 소나무 아래 기와 지붕이 얹힌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찰의 이름은 봉은사. 작고 낡았지만 책상마다 책이 가득하고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들이 줄줄이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서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수재는 마당을 쓸고 있던 중노스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노스님은 수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배움이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허나 배움보다 큰 건 마음이란다. 수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해 동안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노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수재는 운봉사의 공부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날부터 수재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해 뜨기 전 북소리에 일어나 붓을 들어 천자문을 베껴 쓰고 된장국 한 사발에 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고 해질 때까지 글을 읽고 외웠지요. 밤이면 봉우리 넘어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 이 순간 100년도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계절이 12번, 또 12번을 지나 열해가 흘렀어요. 눈 오는 겨울밤에도, 땀이 주룩 흐르는 여름날에도 수재는 책을 놓지 않았어요. 봉은사의 선비들 중에선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 들어온 이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수재만큼 말없이 오랜 세월을 버틴 이는 없었지요. 수재야,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물었어요. 하지만 수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글을 외우는 법은 익혔지만 세상 일을 보는 눈은 더 키워야 하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마음속 등불이 밝으니가 진짜 학자라 했으니 네 등불은 아직 멀리도 닿을 수 있겠구나. 수재는 그 후로도 사찰에 남아 3년을 더 공부했어요. 후배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스님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 장안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재는 붓을 꺼내 그동안 써온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약속한 길로 나설 때가 되었구나. 그리하여 박수재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사찰을 나섰어요. 한 손엔 아내가 마련해준 집신, 다른 한 손엔 자신이 써내려간 수기뭉치를 꼭 쥐고 있었지요. 서울 장안에 꽃비가 흩날리던 어느 봄날, 큰 장원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이 붓을 들고 붉은 종이에 마음을 실었지요. 이번 과거엔 문제도 어렵다 하더라. 100명 중에 하나도 붙기 어렵다 하던데.
사람들 속에 박수재도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속에는 수기와 집신, 그리고 100년의 말이 무겁게 담겨 있었지요. 지금의 고됨은 앞으로의 빛이 될 거예요. 과거를 치른 날, 수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떠들지 않았어요. 그저 사찰로 돌아와 글을 읽었고 일상처럼 붓을 갈았어요. 다시 일상처럼 먹을 갈았어요. 열흘 뒤 드디어 장원 급제자 발표일. 장원은 박수재, 전라도 금산 와린동 출신. 순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박수재?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가 그 북산 사찰에서 살던 그 청년이라지? 궁궐 안에서도 말이 돌고 돌았어요. 마침내 왕의 귀에도 닿았지요. 과거 장원이 어찌 그리 오랜 공부를 하였는고? 대신들이 수재의 이야기를 전하자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열해를 산중에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내었다 하였느냐? 예, 전하. 초야의 밤에 수기 한 장을 받아 열해를 만나지 않고 글만 익혔다 하옵니다. 오호라, 장하도다. 그 신실한 아내는 어떤 인물이더냐? 이진사의 처제 최백년이라 하옵니다. 남편의 뜻을 세우고 길동과 의복을 마련해 주었으며 고향에서 그를 믿고 기다렸다 하옵니다. 왕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장원 급제보다 먼저 길을 잇는 그 부인이로다. 이름을 정열 부인이라 하여 정표를 내리도록 하라. 그 무렵 박수재는 한림학사로 임명되었고 왕은 그에게 고향 금산의 수령직까지 내렸어요. 짐이 백성을 사랑하듯 그대도 금산고을을 사랑하라. 죽도록 마음을 다하겠사옵니다, 전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수재는 붉은 옷 대신 평상옷을 입고 말에 오르지 않았어요. 100년 앞에 설 때까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박수재는 열해를 품은 붓과 100년이 마련한 옷자락을 품에 안고 고요히 금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봄 기운이 마당 끝까지 번지던 날, 금산 고을 길목으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행색은 남루하고 가슴 삐뚤어졌으며 어깨에는 헌 모퉁이 하나를 둘러맨 사내였지요. 그 사내가 바로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 박수재. 이제 막 금산 군수로 임명받고 금이 환영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수재는 고운 비단 옷도 입지 않았고 말 한 필 없어 걸어서 고향으로 왔어요. 그것도 거린의 차림으로요. 100년이 날 알아볼까? 예전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내가 아닌 자리를 본다면 마음도 달라졌을까? 수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저녁 해가 기울 무렵
와린동 이진사댁 문 앞에서 초란 사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뚝뚝, 뚝뚝. 누구시오? 마루 끝에서 바느질을 하던 백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여니 해진 도포에 헝클어진 수염, 발끝까지 먼지가 내려앉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백년은 문득 숨을 멈췄어요. 그 눈빛, 그 발끝의 버릇, 그리고 가슴 언저리에 묻어있는 집신 하나. 저 집신은 내가 직접 꿰매어준 그 집신이잖아. 백년은 조용히 다가가 그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그렇소. 길을 잃고 배를 골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세요. 백년은 주저함도 의심도 없었어요. 두 손으로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마루로 이끌었지요. 언니, 어서 방에 불을 지펴주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최씨 부인은 의아한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지만 백년은 환히 웃었어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제게는 가장 귀한 분이랍니다. 그날 밤 백년은 말없이 사기 그릇에 찬물과 따뜻한 미음을 담아 사내 앞에 놓았어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넘기더니 눈시울을 붉혔지요. 왜 나를 알아보았소? 이 꼴로 나타났는데도. 백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열해 전 당신이 떠나던 그날 당신의 걸음걸이, 손끝의 흠집, 목소리 떨림까지 그때 그대로였으니까요. 수재는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오. 일부러 이 모습으로 돌아온 건 그대 마음이 예전 그대로인지 보고 싶어서. 백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바뀌었든 세상이 바뀌었든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제야 수재는 겉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제 말하리다. 나는 과거 장원급제를 하였고 왕에서 내려주신 금산 군수로 당신에게 돌아온 이수재요. 마당에 있던 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고 뒷문에서 물을 길던 길동도 물동이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백년은 여전히 조용히 웃기만 했지요. 내게는 처음 온 그 수재나 지금 돌아온 이 수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집안의 등불이 가득 밝혀졌고 이진사댁 마당엔 매화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박수재가 거린 차림을 벗고 자신이 장원급제한 한림학사이자 금산의 새 군수임을 밝힌 다음 날 이진사댁 마당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초롱불 아래로 차려진 밥상엔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백년아, 이제서야 말할 수 있구나. 그대의 믿음이 나를 사람 되게 했소. 아니에요, 수재. 당신의 진심이 있었기에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백년은 조용히 수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옷보다 단단한 빛이 났어요. 며칠 뒤 금산고을 아전들이 수재의 명을 받들고 이진사 댁을 찾아왔어요. 정렬 부인 최백년님, 전하의 명으로 이 관복을 내려오니 받으시옵소서. 비단으로 지은 곤룡포와 정옆에 그리고 왕의 친필 어명이 들어있었지요. 백년은 놀라 두 손을 모았지만 수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걸어온 그 시간은 왕께서도 감동하신 귀한 길이요. 그 말에 백년은 고개를 숙였고 이진사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리하여 내 집안에 정렬 부인이 나올 줄이야. 하늘도 기뻐할 일이로다. 수재는 군수로서 고을 백성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살폈어요. 성 안에 병든 노인이 있다 하니 의원을 곧 보내라. 장터의 장사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니 공정한 시비를 가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백년은 군수댁 안주인으로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과부와 홀몸 어르신들에게 이불을 지어 나르곤 했지요.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물었어요. 군수나리 마누라는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백년은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날이 많았단다. 그래서 다른 이 손도 꼭 잡아주고 싶은 거야. 계절은 6번 바뀌고 고을의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군수댁 대문 앞에 꽃을 놓고 정옆회 앞에 절을 올렸어요. 이 집엔 사랑이 사네. 이 집엔 믿음이 사네. 이 집 덕에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졌네. 어느 날 밤 백년은 창가에 앉아 말했어요. 당신이 거린 차림으로 왔던 그날이 지금도 꿈결 같아요. 수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당신 눈빛을 보며 알았지. 10해의 기다림은 낡지 않았고 사랑은 깊어진다는 걸.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고요한 달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 뒤로도 박군수와 정열부인 백년은 금산고을의 큰 그늘이 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마음 한 줄을 나누며 살았어요. 지금도 와린동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지요. 백년 같은 마음, 수재 같은 성실이 함께하면 천년 세월에도 빛나는 사랑이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